한 두꺼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상할 만큼 딜리버리트해 보입니다. 밤새 방문 앞을 지키다 거대한 무언가와 싸운 끝에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단 한 번 밥을 얻어먹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것은 이야기의 진위가 아닙니다. 왜 하필 두꺼비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뱀도, 호랑이도 학도 아닌 흉측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혐오받아온 그 생명체가 동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보온의 생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민속학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을 마을들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채록된다는 사실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씨앗처럼 같은 이야기를 심어둔 것처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들이 뿌리를 내린 배경은 대체로 논밭과 산속 마을이 공존하던 농경사회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논두렁 사이를 기어다니는 두꺼비를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시절, 두꺼비는 지금보다 훨씬 흔한 이웃이었습니다. 두꺼비는 예로부터 좋게 보이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피부, 툭 튀어나온 눈,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두꺼비 피부에서 나오는 흰 분비물은 실제로 독성을 띈다고 알려져 있어 가까이 하기 꺼리는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두꺼비를 만지면 손에 사마귀가 생긴다고 믿으며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꺼비가 외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납니다. 전래 서사에서 두꺼비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콩쥐팥쥐에서도 이름 모를 산골 처녀의 이야기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은인을 구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던지는 존재로 반복 등장합니다. 그 반복이 너무 일관되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로 진해장터 설화가 전해집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한 처녀가 집 앞에서 굶주린 두꺼비를 발견하고 아무 기대 없이 먹이를 나눠줍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녀는 그 일을 잊었지만 두꺼비는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 처녀는 먼 장터로 길을 떠납니다. 그 장터 어딘가에 거대한 지네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매해 반복적으로 사람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지만 이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어 정확한 내용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처녀가 그날 밤 그 장터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을 때 두꺼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거대한 지네와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설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말은 하나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꺼비는 쓰러져 있었고 처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이긴 것인지 몸으로 막은 것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단순히 두꺼비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담아 가장 가깝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물에게 보온의 역할을 맡긴 게 아닐까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민간 설화에서도 두꺼비는 종종 신성한 존재 혹은 복을 부르는 동물로 묘사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달 신화에는 달 속에 두꺼비가 산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일본에서도 두꺼비 형상의 수호 장식이 오래된 건물에서 발견되곤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속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때로 평행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한중일 사이에 문화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를 바라보는 상징체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넓은 범위에 걸쳐 공유되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생태학적 관찰에서 비롯된다는 설입니다.
두꺼비는 해충을 잡아먹고 논밭 근처에서 주로 서식하며 농경사회에서 실질적인 이로움을 주는 동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관찰을 통해 두꺼비의 유용함을 몸으로 알았고 그것이 은혜를 갚는 동물이라는 이야기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에 유익한 동물은 두꺼비 말고도 많습니다. 제비도, 뱀도, 개구리도 있죠. 그런데 왜 유독 두꺼비에게만 보은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붙었을까요? 단순한 유익함 이상의 무언가가 두꺼비라는 생물에 투영된 게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토속 신앙과의 연결입니다. 두꺼비는 땅과 물 모두에서 사는 동물로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입니다. 이승과 저승,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오가는 무당이나 신령과 비슷한 위치에 두꺼비가 놓였을 수 있다는 추정이죠. 다만 한국 무속에서 두꺼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사회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해석입니다. 못생기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누구보다 의리 있고 숭고하다는 서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거나 위로였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해석일 뿐, 이야기가 실제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설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왜 하필 두꺼비인가라는 질문에 완전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생태적 유용성으로도, 신앙의 잔재로도, 사회적 반전 서사로도 설명이 완성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처음 만든 사람도 왜 두꺼비여야 하는지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은 건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사실이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혜를 잊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